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미술평론가 이진숙입니다. 지난 강연은 르네상스와 매너리즘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르네상스의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이 매너리즘에 왜곡되고 변형된 인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셨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정립된 재현, 즉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겠다는 생각은 원근법과 고전의 수용, 유화의 사용, 그리고 인간의 다양한 표정 그리기 등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재현의 기술이 완전해질수록 인간의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강연에서는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은 17, 18세기 서양 미술을 일컫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편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 귀족, 시민 같은 계급과 신분으로 표상되었습니다. 인간 보편성이 깨어진 곳에서 나, 즉 개인이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흥미진진 서양미술사 2부, 바로크와 로코코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19세기 헌트라는 미국 작가가 그린 햄릿입니다. 햄릿은 잔뜩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죠. 17세기는 이렇게 확신을 잃어버린 시대, 회의와 성찰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말은 햄릿의 저 유명한 대사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1602년에 초연이 되었던 이 연극의 주인공 햄릿 왕자는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유학 중이었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고국 덴마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결혼식이었죠. 자, 아버지의 장례식인가 혹은 어머니의 결혼식인가? 그리고 어머니는 공교롭게도 숙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인가 혹은 숙모인가? 그리고 어머니와 결혼한 이 남자는 아버지인가 혹은 숙부인가? 거기다 밤마다 선왕의 유령에 나타나서 자기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진짜 유령인가 아니면 햄릿은 미쳤던 것일까? 결국 햄릿은 검증하기로 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혹은 OR이라는 접속사예요. 선택에 직면한 모든 인간에게 던져지는 말이죠. 17세기에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이 OR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햄릿을 읽으면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햄릿이 유학하고 있던 곳이 비텐부르크라는 점입니다. 그곳은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곳이었어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자성과 자기 성찰과 그 다음에 또 종교개혁으로 인한 개혁의 여파를 막으려는 반종교개혁 두 세력의 대결, 즉 신교와 구교의 세력 갈등, 이것이 바로크 미술을 탄생시킨 첫 번째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갈등은 17세기 유럽을 무시무시한 피로 물들이게 되죠. 1517년 아우구스투스누스 수도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정문에 라틴어로 된 95개조의 의견서를 발표합니다. 주 내용은 교황청의 면별부 판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일개 사제의 반박문이 전 유럽에 퍼져나가서 역사적 사건으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인쇄술의 등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세속 권력의 강화입니다. 1445년에 구텐베르크가 이제 활자 주조에 성공하면서요, 활자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덕분에 루터의 반박문은 인쇄가 된 상태로 독일의 국경을 넘어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요,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교황청과 교황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황제에 반발하는 일군의 군주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루카스 크라우나흐더 연거가 그린 그림에서는 든든한 옹호자가 루터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구교 측에서 이제 반종교개혁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성찰을 하고 또 더욱 구교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1600년 바로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구교 측에서는 교회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의 모습을 새 단장하고, 그러면서 미술의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게 17세기 전반기에 미술을 발전시킨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발전한 미술을 우리는 바로코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바로크는 기괴한, 그로테스크한, 그리고 일그러진이라는 뜻으로 르네상스 미술이 갖고 있었던 대칭적인 조화, 균제, 비례의 아름다움 등등과는 거리가 먼 미술품을 조롱조롱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17세기 바로크 예술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17세기는 명실상부한 위대한 회화의 시대였습니다. 카라바조, 푸생, 루벤스, 벨라스케스, 렘브란트, 프란스 알스, 페이메르 등 우리가 지금도 사랑하고 세계 유수의 미술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위대한 화가들이 모두 이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17세기 바로코 회화의 포문을 열었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화가가 바로 까라바조입니다. 28살에 이미 로마에서 가장 그림값이 비쌌던 재능 있는 화가이자 살인자였던 까라바조. 그의 모든 그림은 스캔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바로 까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입니다. 예수가 부활해서 제자를 찾아가지만 제자들이 믿지 못하죠. 제자 중에 도마라는 자, 토마스라는 사람이죠. 자가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릴 때 생겼던 상처, 오른편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상처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까라바조의 그림은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도마는 상처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처가 가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쑥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상치 못한 행동에 살짝 아픈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원래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의혹의 시대, 햄릿의 시대입니다. 같은 신을 믿지만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신교냐 구교냐, 또 과학이 발전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과학의 발전도 또한 의혹을 증대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종교 갈등과 과학의 발전, 이 두 가지가 17세기를 의혹의 시대로 몰고 갔던 두 요인입니다. 의혹은 검증을 요구하죠. 토마스는 그래서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 학자의 이름으로 가장 알맞는 이름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비단 학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흔히 자연주의라고 번역이 되는 내추럴리즘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 속의 제자들은 주름지고 늙은 얼굴에 모두 누더기를 걸치고 있습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성인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이상화돼서 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 제자들은 어부, 세리 등 가난한 민중들이었습니다. 사실 카라바조처럼 그리는 게 더 진실된 호소력을 갖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일은 썩고 잎은 시듭니다. 르네상스의 이상화된 재현은 썩고 시드는 어떤 것도 그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7세기의 무렵에 등장한 내추럴리즘은 회의와 의심에 대한 분명한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썩고 부패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유통기간이 지난 르네상스의 이상주의 그리고 매너리즘의 내용 없는 형식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었죠. 이 그림은 스페인 화가 수르바란이 그린 명상하는 성 프란체스코라는 작품입니다. 기존의 교회 조직을 부정하는 신교는 신 앞에서 독대한 개인을 상정했습니다. 또 구교 내에서도 교단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종교적인 성찰, 명상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17세기에 성찰, 명상에 잠긴 인물들이 유독 많이 그려졌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라투르가 그린 참회하는 막달레나라는 그림입니다. 자, 그림 속 막달레나는 무릎에 해골을 놓고 촛불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고 촛불은 유한한 삶을 상징합니다. 자, 17세기는 이 신교와 구교의 종교 갈등으로 전 유럽이 3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기간에 패스트가 창궐을 하면서요,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죠. 이때 인간의 유한한 삶을 성찰하는 바니타스 회화가 유행했는데요. 이 작품은 그런 회화의 일종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조금씩 주제가 다른 이 세 작품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세 작품을 관통하는 중요한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두운 배경에 인물들에게만 비추인 듯한 조명이죠. 극단제욕인 명암 대조법, 테네브리즘 혹은 캐러스쿠로라고 불려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까라바초부터 시작해서 17세기 내내 회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러 화가들을 거쳐서 이제 렘브란트 같은 네덜란드 화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렘브란트에게 이르면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아주 유효한 회화적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 갈등은 그 주도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0년 전쟁 동안은 지금 자크 칼로가 기록한 대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커다란 나무에 자신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걸어놓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신을 믿는데 다른 방법으로 믿는다는 이유로 서로 전쟁을 했던 거죠. 자, 유럽의 모든 나라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진 끝에 마침내 공존을 선택하게 됩니다. 30년 전쟁을 마무리한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일국가 일종교 원칙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신교와 구교가 공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종교적인 자유를 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국가의 일종교이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는 하나의 종교만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종교를 누가 선택할 수 있나? 바로 그 나라 왕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선택한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이때 모두 이제 천천히 신대륙으로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결국 구교와 신교의 종교 갈등의 최종 승자들은 군주들입니다. 종교의 선택권을 가진 왕들은 이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절대 왕정의 체제를 구축해 나갑니다. 이제 권력을 쥐는 왕들은 자신들을 미화하는 미술품들을 발전시켜 나가죠. 이것이 17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하는 바로크 미술의 또 다른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작품은 안토니 반다이크가 그린 사냥터의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라는 작품이에요. 왕권 신수설을 이론화하려고 했던 제임스 1세의 아들입니다. 그는 지금 왕월, 왕관, 검 같은 왕을 상징하는 물건을 하나도 가지고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 같아요. 자, 타고난 군주로 묘사하는 것,
이게 사실은 상징물을 들고 묘사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가 아닐까요? 그림 속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객을 마주치는 사람은 오직 찰스 1세뿐이에요. 그는 우리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우리는 그를 올려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왕은 매우 품위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태도는 말을 진정시키려고 당황하고 있는 듯한 조련사의 태도와 매우 대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림 속에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말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이 말은 금발이에요. 자, 이 아름다운 말은 왕에게 알아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죠. 동물들이 이렇게 고개를 조아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통치력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 속에는 불필요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법이에요. 뒤에 있는 소녀는 왕의 외투를 들려고만 이곳에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소녀는 먼 곳에 시선을 돌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끝나는 곳은 어딜까요? 예측하기 어렵죠? 이것은 찰스 1세의 영토가 그만큼 넓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찰스 1세는요, 반다이크를 궁중으로 데려옵니다. 젊은 반다이크를 설득해서 데려와서 궁정학으로 임명하고 자기와 가족들을 그리게 합니다. 또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사고 싶어서 사신을 네덜란드에 보내기도 했죠. 미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또 안목도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찰스 1세는 미술 이미지가 갖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죠? 그는 죽더라도 그를 그린 영원한 예술품들은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찰스 1세는 얼굴이 창백하고 매우 왜소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성격도 매우 소심했고요. 그리고 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성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매우 재능 있는 화가였던 반다이크는 이러한 찰스 1세의 단점을 완전히 귀족적이고 우아한 나른함으로 바꿔버리는데 성공합니다. 사실 찰스 1세는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통치, 그리고 왕권 순수설에 입각한 통치, 그죠?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를 하고 타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청교도 혁명의 원인이 되고 그 기간 중에 교수형을 당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측했던 대로 그가 남긴 이미지들, 즉 반다이크가 그린 그의 초상화, 가족의 초상화, 귀족들의 초상화는 완벽한 군주의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사냥터의 찰스 1세라는 작품을 염두에 둔 작품들이 여러 번 그려지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은 이아생트 리고라는 화가가 그린 프랑스 왕 루이 14세입니다. 태왕왕이라고 불렸던 왕이죠. 그는 지금 왕가의 무궁함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둥 앞에 왕관, 왕홀, 검 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부르봉 왕가를 상징하는 황금 백합이 수놓아진 푸른 망토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포즈의 기본은 찰스 1세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루이 14세는 52년간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한 가지 굉장히 재밌죠? 지금 하이힐을 신고 늘씬한 다리를 자랑하고 있네요. 프랑스를 문화 강국으로 만든 건 바로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정에 당시 유명한 극작가들 라신이나 몰리에르 같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게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발레리노로 공연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마 루이 14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예술품은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우리가 프랑스 바로크를 별도의 이름으로 루이 꽈토즈, 즉 루이 14세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미술 양식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절대왕정의 상징이고 절대왕정의 위대함과 권력에 대한 숭배를 표현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궁전은 건축가이자 정원 설계자인 르 노또르가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루이 르보가 기존의 궁전을 증축해서 680m에 이르는 거대한 건축물로 완공을 했습니다.
건축 기간은 무려 50년이 더 걸렸죠. 그리고 그 면적은 1,000헥타르, 한 1,450여 개 정도의 축구장만한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이죠. 이것들을 보고 육중하고 거창하고 웅장하고 남성적으로 화려하다라는 이런 형용사로 이 베르사유 궁전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르사유 궁전의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그렇게 편한 정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세원 같은 자연주의 정원,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를 그대로 끌어들여 온 것 같은 그런 정원에 익숙한 터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잔디는 아라베스크 모양으로 자라고 있고, 어떤 나무는 꽃갈콘 모양으로 자라고, 또 어떤 나무는 솜사탕 모양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엔 나오지 않지만요, 또 어떤 나무는 마치 정육면체 모양으로 자라고 있어요. 매우 인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시몬 공작이라는 사람은 이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르사유는 조신들을 침묵하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게임이다. 이곳에서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즉 모든 것은, 세상 만물은 왕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좀 색다른 루이 14세의 모습을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앙리 테슬랭이 그린 과학원과 천문대의 설치라는 작품입니다. 루이 14세는 과학의 발전을 장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교육과 경제, 군사,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을 제공을 했기 때문이죠. 17세기 초반에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불안을 갖고 왔지만 중반이 넘어서부터는 어떠냐면 30년 전쟁이 끝나고 종교 갈등으로 혼란스러워진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학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달랐는가는 여러분들이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아실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성을 뒷받침하는 실험을 했다고 매우 고초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종교적 교리와 충돌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은 루이 14세의 마음에 아주 들었어요. 왜냐하면 태양의 이미지를 가져온 그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세상은 바로 태양왕을 중심으로 돌았으면 좋겠던 거죠. 루이 14세는 이렇게 커다란 궁을 짓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여러 전쟁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또 패션과 궁정 예법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다른 왕들도 루이 14세의 궁전을 모범으로 삼고 따라하고 싶었죠. 그러나 하늘에는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별들은 태양이 진 후에 밤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죠. 17세기는 바로 태양이 진 뒤에나 보이는 작은 별들, 근대적인 개인들, 바로 내가 탄생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17세기의 황금기를 맞이한 강소국 네덜란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의 대부분 나라가 절대왕정 체제에 있었지만 네덜란드만은 시민들이 주축이 된 나라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신교도와 구교도가 손을 잡고 스페인에서 독립했습니다. 이것도 1648년 종교전쟁이 끝나면서 가능했던 일이죠. 이렇게 신교도와 구교도가 협력해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요, 네덜란드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얀 페이메르가 그린 델프트의 풍경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구교회와 신교회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작품은 바로 프란스 알스 작업실에서 그려진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에 초상합니다. 프랑스에서 추방당한 데카르트는 1628년부터 21년간을 네덜란드에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근대 철학의 중요한 저서들, 방법 서설 같은 저서들을 모두 쓰게 되죠. 데카르트는 이 암스테르담을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모든 가능성의 집합소라고 말이죠. 즉 모든 가능성, 이곳은 부유하고 또 사상의 자유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을 이렇게 모든 가능성의 집합소로 만든 사람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프란스 할스와 피테르 코데라는 화가가 두 명이 그린 일명 날씬한 부대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는 16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암스테르담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부유한 가문 출신의 남성들입니다. 무역업에 종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648년에 네덜란드가 독립할 때까지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민병대들입니다. 경제적인 부와 조국의 독립이라는 뜻을 함께하는 자부심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그림은 두 명의 화가가 나눠 그렸는데요. 당시 프란스 할스는 암스테르담에서 작업을 하고지 않고요. 암스테르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하를렘에서 작업실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암스테르담에서 이리 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만 그 중에 9명만 왔어요. 매우 바빴던 거죠. 그리고 오지 않았던 7명은 암스테르담에 있던 화가 피테르 코도가 그리게 됩니다. 자, 우리 프란스 할스가 그린 부분만 좀 볼까요? 굉장히 이 부분이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가운데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요. 양 옆으로는 화려한 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오렌지색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독립의 영웅은 오렌지공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오렌지색은 네덜란드 독립 기간 내내 가장 중요한 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네덜란드의 신교도들,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들을 의미하고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카톨릭, 구교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지금 종교를 넘어 독립이라는 목표로 하나가 되고 있고 매우 우애 깊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1637년 이 그림이 그려진 해인데요. 신교도와 구교도가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곳은 네덜란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또 이 작품의 제목이에요. 날씬한 부대라고 불려지는데요. 보통 이런 민병대들은 대장과 부대장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날씬한 부대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1758년에 얀 반 딕이라는 사람이 암스테르담 시청에 있는 그림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그림을 보고 등장인물들이 너무 날씬해 보여서 그냥 날씬한 부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재밌는 일화인데요. 이 일화가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시청 창고에 이런 류의 민병대 집단 초상화가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렘브란트의 야경꾼이라는 그림도 바로 이런 류의 집단 초상화입니다. 자, 귀족들이 중심이 됐던 다른 나라에서는 귀족들의 초상화가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귀족들은 그 모든 비싼 그림값을 혼자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 단독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요. 다양한 시민 활동이 펼쳐지게 되죠. 이런 민병대 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렘브란트가 그린 니콜라 툴프 박사의 해부학 수업과 같은 해부학 수업을 마친 이후에 그 그룹들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집단 초상화도 그려집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는 이렇게 시민들의 집단 초상화가 발전을 했던 것은 그들의 활동을 일일이 기록하고 싶었던 시민들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집단 초상화 이외에도 풍속화, 정물화, 풍경화 등등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네덜란드의 문화적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7세기 최고의 화가 렘브란트가 이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23살 때의 자화상입니다. 청년 렘브란트도 갑옷을 입은 민병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깨 부분에 빛나는 이 부분을 고제시라고 부르는 민병대의 갑옷
것입니다. 조국의 안위에 관심을 가진 진지한 청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34살에 그린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이 모습은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우아한 남성 초상화라고 평가를 받는 티치아노가 그린 시인 루드비코 아리오스토의 초상화입니다. 그 모습을 차용해서 그린 게 렘브란트의 자화상이에요. 렘브란트는 자신을 교양 있는 멋진 신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림 속의 렘브란트는 자신을 술집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탕아로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주막집의 탕아라는 제목으로 그린 일종의 자화상입니다. 탕아를 자신의 얼굴로 그렸고요. 탕아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여인은 바로 렘브란트의 부인 사스키아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자화상이라는 말도 없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렘브란트는 여러 자화상을 그려 나갑니다. 특히 1656년에 파산한 후에 그려진 자화상은 놀랍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을 왕으로 그렸어요. 그러나 잔뜩 긴장한 얼굴로 권력과 돈 등 모든 세속적인 것이 참으로 더럽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무언가 초조한 느낌도 들고요. 렘브란트의 말년은 아주 슬펐습니다. 사스키아가 일찍 떠나고 그 뒤에 렘브란트를 돌봐주던 핸드리케도 너무 덧없이 떠나고 생애 마지막 전해에는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아들 티투스마저 떠나게 됩니다.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림을 그려 나가죠. 이 작품은 1662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이 그림은 자신을 모든 세속적인 것을 초월한 예술의 거장으로 그렸어요. 뒤에 원이 보이시죠? 이 둥근 원은 르네상스의 완벽한 예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과 다음 해에는 자신을 바로 제욱시스라는 화가로 그렸습니다. 우리 제욱시스 이야기는 일부 르네상스 도입부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너무 잘 그려서 새가 날아와서 먹으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욱시스가 포도나무만 잘 그린 게 아니라 사람도 잘 그렸죠.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도 그렸고요. 이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한번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가장 추한 사람을 그려보자라고 해서 본인이 추한 사람을 그렸어요. 그려놓으니까 그 추한 모습이 너무나 웃겨서요. 웃다가 죽었다라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제욱시스는 정말 자기 스스로 감동할 정도로 재현을 잘했던 화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제욱시스를 위대한 화가로만 말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지 않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자, 렘브란트는 어떤 화가일까요? 전에 그렸던 것처럼 세속적인 것을 초월한 위대한 화가였을까요? 아니면 타인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화가였을까요? 사실 렘브란트가 파산한 이유는 바로 그가 주문자의 취향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렸기 때문에 주문이 점점 줄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렘브란트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갖고 싶었던 찰스 1세는 사신을 보냈다가 박대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사신과 잘해서 왕의 화가가 되었다면 렘브란트는 또 세속적인 성공을 다시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생애 마지막 해에 렘브란트는 자신을 그저 가련한 노인으로 그렸습니다.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 장갑을 끼고 있고 나이트캡을 쓰고 있습니다. 참 할 말이 많은 듯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삶은 그렇게 기쁨과 슬픔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왕이었을까요? 최고의 화가였나요? 아니면 조롱받아 마땅한 칠쟁이였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그저 늙은 노인이었을까요? 5R이라는 접속사는 나에 관한 질문과도 연관이 됩니다. 지금 구교냐 신교냐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불안과 의혹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이 등장하는 필수적인 통과 의례가 되죠. 종교전쟁을 피해서 성에서 치과에 갔고 글을 썼던 몽테뉴도 수상록에서 이렇게 씁니다. 모든 모순들이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이죠. 르네상스의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은 이렇게 불안과 의혹에 휩싸인 개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각성은 있었지만 사회에서 한 개인이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는 좀 더 능동적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19세기의 일이고요. 네덜란드를 제외한 17세기 중반 이후 18세기까지 세계사와 미술사의 주인공은 여전히 왕과 그들을 둘러싼 귀족들처럼 보입니다. 18세기는 귀족들의 황금 시대입니다. 문화는 이제 바로코에서 로코코로 넘어가죠. 루이 14세의 프랑스 궁전은 여러 유럽 왕궁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프랑스를 따라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미나왕 소리를 듣는 프랑스의 루이 15세입니다. 루이 15세는 루이 14세의 증손자였어요. 5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섭정이 이제 행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섭정을 했던 오를레앙 공, 루이 14세의 동생 쪽 가문의 후손인 오를레앙 공은 왕의 거처를 베르사유에서 다시 파리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섭정 시대의 꽃핀 문화가 로코코입니다. 그래서 로코코는 레장스 양식, 즉 섭정 양식으로도 불리워지죠. 로코코는 바로 절대 왕정이 물러산 뒤에 등장한 전형적인 귀족들의 사교계 미술입니다. 우리가 베르사유는 루이 14세 양식, 루이 까토즈 양식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궁전은 굉장히 오랫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향이 중간에 바뀌어서요. 몇몇 인테리어는 로코코 취향이 묻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이 거울의 방입니다.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거울의 방 인테리어는 아주 로코코적이죠. 이 시기에 이르면 유리공예 기술이 이런 대형 유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해요. 마주보고 있는 두 거울은 서로를 반사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공간은 결코 하나의 태양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그런 트릭을 유희로 받아들이는 로코코적인 공간입니다. 로코코는 로카이유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원래 로카이유라는 거는 16세기부터 등장한 장식 미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분수라든가 인조동갈 혹은 벽감 같은 이런 건축 장식에 조개나 산호, 그다음에 뭐 색색의 자갈 같은 것으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장식하는 그런 취향을 일컫는 말에서 유래한 거죠. 자, 로코코는 그래서 인위적이고 우아하고 여성스럽고 다소간 경박하고 장난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코코는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 화려한 귀족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아름다운 여성은 라뚜르가 그린 마담 뽕파두르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로코코 취향이 한껏 발휘됩니다. 거울과 책상, 의자 등 섬세한 로코코 장식이 돋보이죠. 입고 있는 드레스의 문양과 색 역시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뽕파두르 부인은 중년을 넘어선 나이인데요. 도자기 인형처럼 아름답죠. 그녀는 아름답고 패션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살롱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무릇 귀족은 문화와 예술의 교양을 가지고 있어야 했죠. 그녀의 손에는 악보가 들려져 있고 뒤에 있는 두꺼운 책이 꽂혀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을 집대성한 백과전서파의 일부입니다. 백과전서는 디드로, 달랑베르, 볼테르, 몽테스케, 루소 등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1772년에
완성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전제 정치, 종교, 중세적 편견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행했죠. 자, 마담 뽕파드루의 살롱 이외에도 그녀의 살롱을 모방하는 여러 살롱에서는 바로 디드로와 같은 많은 문화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근본이 되었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바로 이런 부패한 왕정의 한복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철학자 디드로입니다. 그는 후에 귀족들의 태폐적인 문화였던 로코코화를 비판하고 신고전주의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 지금은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인 그 모습은 당대의 가장 트렌디한 화풍인 로코코풍으로 그려졌습니다. 화려한 귀족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로코코 문화는 그 내부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코코 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귀족의 일부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앙떠행 와또가 그린 게르샹의 간판이라는 작품입니다. 3m가 넘는 큰 그림인데요. 두 폭으로 나누어져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실제로 게르샹이라는 화상이 자신의 상점 외부에 간판으로 걸려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의 내용을 좀 보실까요? 벽에는 여러 그림들이 걸려 있고요. 또 일부는 이제 짐을 싸기도 하고 손님들이 와서 그림들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밌게도 당시에는 화랑에서 그림만이 아니라 시계나 거울 같은 값비싼 사치품도 팔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구입하고 싶어서 온 손님들은 18세기 귀족답게 모두 우아하고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네요. 그림의 왼쪽부터 보실까요? 지금 막 상점에 들어선 분홍 옷을 입은 여인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루이 14세의 초상화가 벽에서 내려져서 박스에 담겨지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무는 모습, 취향의 변화를 이보다 잘 표현한 작품은 없을 거예요. 자,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문화는 그림의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황제의 초상화를 떼어나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바로 풍경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풍경화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독자적인 장르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아직 독자적인 풍경화가 등장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전원은 좋은 배경으로 여겨졌고 전원 생활을 즐기는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로코코 화가 프랑스와 부시에가 그린 목동과 목동소녀라는 그림입니다. 이 주제로 부시에는 꽤 여러 작품을 그렸어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프랑스 혁명으로 처형되었던 왕비 마리 왕뚜아네트도 베르사유 궁에 농가를 본딴 뿌띠 뜨리아농을 짓고 목동소녀의 옷을 입고 유희를 즐겼다고 합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귀족들이 전원 풍경을 그리워했던 것은 왜일까요? 사실 모두가 궁정 생활의 위선과 가식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던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쓴 신 엘레이스가 1761년에 공간이 되는데요. 이 소설의 내용은 바로 전원적인 삶의 순수성과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 상태에서는 신분의 구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 순수한 전원의 삶의 매력은 궁정의 쾌락적인 사랑과 대비되는 것으로 여겨졌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작품은 드 트로이라는 작가가 그린 굴정찬이라는 그림입니다. 베르사유 궁의 식당에 장식하기 위해서 루이 15세가 주문한 작품이죠. 지금 신사들이 궁전의 식당에 모여서 흥겹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뉴는 그 당시에 귀하디 귀하다는 굴입니다.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이런 식사를 하는 데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중앙에 보시면은요, 한 신사와 하인이 천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사랑의 여신 비너스와 큐피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강장제로 굴을 먹는 이유는 사랑을 위해서 아름다운 비너스를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는 18세기 바로 카사노바의 시대였습니다.
쾌락적이고 부도덕한 사랑이 궁전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제3계급에서 거둔 세금으로 자신들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을 했고 쾌락을 탐닉했습니다. 이제 로코코 문화는 그 정점을 지나면서 퇴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와토의 작품으로 돌아갈까요? 게르상의 갤러리에 와서 와토의 그림을 사주던 고객은 소위 대검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대검 귀족은 중세 때 칼을 차고 다니던 기사 계급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혈통 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게르상의 갤러리를 방문한 주 고객들은 누구냐 하면 소위 법복 귀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변호사, 판사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귀족적인 삶을 사는 부르주아, 시민 계급입니다. 이들은 부를 통해서 관료로 신분을 상승했던 사람들입니다. 제3계급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세금을 전담하고 있었죠. 그러나 정치 참여는 금지되었습니다. 사이얼롱에 모여들던 지식인 대부분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불만은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귀결됩니다. 17세기, 18세기는 종교개혁 이후 절대 왕정의 체제 정립,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진 화려한 귀족 문화에 이르기까지 계급과 신분으로 표현된 인간, 그리고 스스로를 독자적인 존재로 느끼는 개인의 모습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제 19세기 초반이 되면 이미 귀족들의 태폐적인 문화인 로코코 문화를 비판하면서 미술계는 신고전주의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에 펼쳐진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미술을 공부하시겠습니다. Always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언제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유명한 대사죠. 거기에 제가 always라는 부사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17세기에 등장했지만 지금도 유효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변화의 시대에 가장 맞는 인간의 자세가 바로 고뇌하는 거죠. 성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신념, 이 모든 것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햄릿은 변화라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17세기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변화에 익숙한 21세기의 인간입니다. 늘 좋은 선택 앞에서 성찰과 회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강한 햄릿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이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